도밍고 페론. 포퓰리즘의 끝판왕이 한 나라에 남기는 대가는 얼마나 클까요?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한 정치가 정말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남미의 이 낯선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이 남자에겐 처음부터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땐 몰랐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 하나가 아르헨티나 운명을 뒤바꿉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어땠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까지 있었거든요. 프랑스식 저택이 대로변에 늘어서 있었어요. 오페라 극장에선 유럽 성악가들이 공연했습니다. 거리엔 마차와 신사, 숙녀들이 오갔어요. 파리에서 수입한 유행복이 사교계에서 인기였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수도에서 100km나 떨어진 벌판에 작은 시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케페레스.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허름한 오두막 한 채에 등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두막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아르헨티나 전체를 뒤흔들 인물,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집안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류층 집안 아들이었거든요. 당시 지식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 혈통이었거든요. 부족 이름은 테우엘체. 파타고니아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에요. 여기서 잠시 짚고 갈 게 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 사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기득권층이 원주민을 심하게 배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교계에선요. 원주민 혈통이 섞였다는 소문만 나도 바로 밀려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주민과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문의 창피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가는요. 이 아이의 존재를 아예 감춰버립니다. 없는 아이 취급을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쪽 가족이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린아이 마음에 이 상처가 어떻게 새겨질까요?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집안 어른들 앞에선 어머니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숨죽여 살아야 하는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페론이 9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린 페론은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원주민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두지 않았거든요. 9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한창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엄마와 강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영 없어요. 어른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일까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지 말라고 매달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눈물만 삼켰을 거예요. 밤이면 얼마나 울었을까요? 낮에는 꾹 참았다가 이불 속에서 흐느꼈을 겁니다.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렸을까요?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흉터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훗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페론의 마음속엔 무엇이 자라났을까요? 기득권층을 향한 깊은 반감이었어요. 부잣집 아들들과는 다른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서늘한 냉소.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척하는 자와 배척당하는 자. 이 어린 소년 안에서 뜨거운 다짐이 자랐어요. 나는 반드시 저 위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물론 아직은 어린아이의 다짐일 뿐이었습니다. 시골 오두막에서 자라난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 소년이 성장하면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군복을 입는 길이었어요. 시골 소년이 아르헨티나 최강의 조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성실한 청년 장교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저 착실한 군인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 가슴 속엔 어릴 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부잣집 자식들을 향한 서늘한 시선, 세상을 뒤엎겠다는 조용한 다짐. 이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
이 청년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자와의 만남이 페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배운 것이 훗날 페론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 하나로 그는 아르헨티나 절반을 매료시킵니다. 대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의 눈빛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그저 성실한 군인으로 봤지만요. 혼자 있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책을 읽고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을 분석했어요. 시골 오두막에서 자란 소년이 어떻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요? 1911년 16살이 되던 해였어요. 페로는 아르헨티나 군사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 절반이 군복 안에서 흘러가요. 당시 아르헨티나 군대는요, 가장 강력하고 규율이 센 조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페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장교로 자라갔거든요. 그런데 페론에겐 남들과 다른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이면 다들 술을 마시거나 쉬는데 페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책을 폈습니다. 철학, 정치, 역사, 심리학. 남들이 관심 없는 분야까지 파고들었어요. 대체 사람들은 왜 어떤 지도자는 따를까? 왜 어떤 정치인은 사랑받고 어떤 정치인은 미움받을까? 젊은 페론은 이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의 진짜 무기는 총도 체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는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배척당했던 경험이 오히려 무기가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38년이 됐어요. 페론에게 인생을 바꿀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바로 유럽 무관 파견이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당시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이었거든요. 곳곳에서 강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었어요. 페론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땅을 밟습니다. 첫 도착지는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그가 본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거리엔 검은 셔츠를 입은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넘쳤어요. 건물마다 무솔리니 얼굴이 크게 그려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도 모두 깜짝 놀랍니다.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의 지도자였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험한 이름 중 하나로 남은 인물이에요. 젊은 페로는 이 남자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로마 광장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광장으로 몰려 나옵니다. 연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어요. 한 남자의 연설 하나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흔들어요. 마치 신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젊은 페로는 뒷줄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뒤흔들리기 시작해요. 저건 대체 뭐지? 저 남자는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지? 군대도 무기도 없이 사람들을 저렇게 열광시키다니. 여기서 페론의 인생이 뒤집힙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 하나. 바로 이거였어요. 대중을 통제하는 것은 채찍이 아니다. 바로 달콤한 선동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면요, 무섭게 위협하거나 힘으로 눌러야 했잖아요. 그런데 무솔리니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던지고요. 그 약속을 열정적인 연설로 포장합니다. 당신들이 최고다. 내가 당신들의 편이다. 세상을 우리 손으로 바꾸자.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페로는 무솔리니의 연설 방법을 세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어디서 잠시 멈추는지, 어떤 단어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저장해뒀거든요. 권력을 얻는 진짜 방법은 이거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 나라가 손에 들어오는구나. 이건 그때까지 어떤 아르헨티나 군인도 몰랐던 방법이에요. 당시 아르헨티나 군인들은요,
주로 힘과 규율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페로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손에 넣은 거예요. 바로 대중선동이라는 무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페로는 유럽에서 이 기술만 배워온 게 아니었어요. 파시즘이 어떻게 반대파를 억누르는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법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바꾸는지, 이런 것들까지 눈여겨봤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뼈대를 그대로 배워온 겁니다. 시간이 흘러 페론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옵니다. 그의 눈빛은 유럽에 가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시작하느냐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르헨티나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였어요. 그런데 이 쿠데타에 페론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그 자리가 아르헨티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대체 그가 앉은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페론이 앉은 자리는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자리를 아무도 안 원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예산도 적고 힘든 자리였거든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부서였어요. 장관 자리도 임시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페론은 이 자리를 스스로 원했어요. 주변에선 다들 놀랐습니다. 쿠데타 성공했으면 더 큰 자리로 가야지. 왜 하필 노동부야? 하지만 페론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자,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볼게요. 1943년 아르헨티나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는 부패했어요. 이때 군인들이 나서서 정부를 뒤집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페론은 이 쿠데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페론이 노동부 장관을 원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 처지는 심각했거든요. 일주일에 6일씩 일했습니다. 유급 휴가는 꿈도 못 꿨어요. 임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하루 종일 몸을 굴렸어요. 아이들 학용품 살 돈도 없는 집이 많았거든요. 가족에게 새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 인구의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정치인 누구도 안 들어줬습니다. 페론은 여기서 무솔리니에게 배운 걸 떠올려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 된다. 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나라가 내 손에 들어온다. 이때부터 페론의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가 노동부 장관이 되어 한 일들을 들어보세요.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법으로 보장했어요. 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농업 노동자에게도 권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동안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정책들은 노동자들 생활을 확 바꿔놨습니다. 평생 쉬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받았어요. 저녁 식탁에 고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학용품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페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잠시 상상 하나 해보시죠. 새로 부임한 사장이 있다고요. 이 사장이 첫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월급을 2배로 올려줍니다. 없던 휴가를 만들어주고요. 성과급도 팍팍 뿌립니다. 여러분, 이 사장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연히 하늘 같은 존재로 여기겠죠. 정확히 페론이 노동자들에게 그런 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페론이 뿌리던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국가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 살림에 써야 할 돈을요. 노동자들 환심 사는데 다 부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나라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페론은 그런 어려운 길을 안 갔어요. 그냥 있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시작이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국민에게 공짜를 뿌리면서 인기를 얻는 정치를 말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엔 큰 대가가 따라오는 방식이거든요. 노동자들은 페론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셔츠도 못 입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자기 이름을 데스카미사도스라고 붙였어요. 셔츠를 벗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페론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너희들의 편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함께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만들자. 여러분도 이 말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무솔리니의 방식이었거든요. 페론이 유럽에서 배워온 그 기술. 그걸 아르헨티나 땅에서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식이 완벽하게 통했어요. 노동자 수백만 명이 페론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리엔 페론의 사진이 붙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장 지대에선요. 집안 어른들 사진 옆에 페론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가족 성인처럼 여기는 사람들까지 나왔거든요. 한때 시골 오두막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나라의 절반을 손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페론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페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한쪽에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페론을 만들어준 군부였어요. 저 사람이 이대로 계속 크게 자라면 우리 손을 벗어난다. 이런 걱정이 군부 내에서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45년 페론에게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군부가 페론을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가 나서서 아르헨티나 전체를 뒤흔들거든요. 이 여자는 페론의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그녀가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도 모두 눈이 커져요. 전 세계에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인물이거든요. 대체 이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에바 페론. 훗날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여배우였어요. 페론의 두 번째 아내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에바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어요. 그녀도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었거든요. 자, 시간을 1945년으로 되돌려 볼게요. 그날 아르헨티나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군부가 페론을 감옥에 쳐넣은 그날이었어요. 노동자들은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라졌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공장지대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바 페론이 나섭니다. 노동자들이 있는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라디오 방송에도 나왔고 그들의 편이라는 걸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페론은 영영 사라진다. 모두 광장으로 나가자! 에바의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1945년 10월 17일. 그날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 광장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몰려 나온 거예요. 셔츠도 못 입은 사람들이 땀에 젖은 얼굴로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페론을 돌려달라. 우리의 아버지를 돌려달라. 이 광경에 군부는 정말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페론을 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 군부는 손을 들었습니다. 페론을 감옥에서 풀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날을 아르헨티나에선 충성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까지 페로니즘의 상징적인 날로 남아있거든요. 페론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광장에 섰어요. 수십만 명 앞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이제 진짜 아르헨티나를 만들자. 이 연설 하나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됐어요. 이제 페론은 감옥에서 나온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46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가 열려요. 페론은 이 선거에 후보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4%의 득표율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허름한 오두막에서 시작한 그 소년이 이제 아르헨티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페론의 부상에 놀랐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없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라 하나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좋은 이야기 아닌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따로 있어요. 페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준비였습니다. 먼저 대법원부터 손을 댔어요. 당시 대법원 판사들을 다 부패 혐의로 몰았거든요. 그리고 판사들을 통째로 해임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자기 지지자들만 채웠어요. 이제 아르헨티나의 사법부는 페론의 편이 된 겁니다. 법이 페론을 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인 1949년, 페론이 헌법 자체를 바꾸는 일에 나섭니다. 원래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었어요. 한 번 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론은 그 조항을 지워버립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 권한도 대폭 늘렸어요. 대통령 손에 온갖 힘이 몰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뭘까요? 권력이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페론은 이 세계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무섭게 흘러갑니다. 페론은 언론에도 손을 댔어요. 자기 편이 아닌 신문사는 검열했습니다. 기사 하나 잘못 쓰면 신문사가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반대파 정치인은 감옥에 집어넣거나 쫓아냈어요. 심지어 학교 교과서까지 손을 댔습니다. 전국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페론 부부를 찬양하는 내용을 의무로 넣게 만든 겁니다. 어린 아이들 입에서 페론과 에바를 칭송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나라라고 봐야 할까요? 민주주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페론의 인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계속 페론을 찬양했고요. 거리엔 페론과 에바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페론을 신처럼 여겼거든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무서운 점이에요.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내주면서 좋은 지도자라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페론에겐 아직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많은 노동자에게 계속 복지를 나눠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 국가 창고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페론이 돈을 만들어낸 방법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랬습니다. 내 편이 아닌 곳에서 돈을 뺏어라. 그리고 내 편에게 뿌려라. 그런데 이 방식이 처음엔 놀랍도록 잘 통했거든요. 몇 년 동안은 마치 마법처럼 나라가 굴러갔습니다. 자, 페론이 어떻게 국가 창고를 열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수는 중앙은행이었어요. 중앙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한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원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정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에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페론은 이 중앙은행을 통째로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철도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철도는 영국 회사들이 갖고 있었어요. 넓은 대륙 곳곳으로 물자와 사람을 나르는 큰 산업이었거든요. 페론은 이 철도를 통째로 사들여 국유화합니다. 이제 페론의 정부는 아주 큰 손이 됐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국유화가 뭐가 문제일까요? 정부가 큰 산업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정부가 산업을 가지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째, 경쟁이 없어지니 서비스가 나빠집니다. 둘째, 정부는 이익이 아니라 인기를 목표로 움직여요. 셋째, 손해가 나도 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그런데 페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 농민들 지갑에 손을 뻗은 거예요. 당시 아르헨티나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넓은 팜파스 초원에서 생산되는 밀과 소고기. 이게 전 세계에 팔리면서 아르헨티나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페론은 이 농민들 이익을 국가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농산물 수출 기구였어요. 농산물 수출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만든 회사 같은 거였거든요. 이 기구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간단해요. 농민들이 밀이나 소고기를 팔려고 하면요, 무조건 이 기구에 팔아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못 팔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구가 사주는 값이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농민들은 손해를 봐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기구는 그 물건들을 세계 시장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 차익을 정부가 통째로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농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겠죠.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게 자기들이었는데 그 이익을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돈으로 페론이 뭘 했을까요? 전국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학교 8,000개, 병원 4,000개.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규모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없던 일이었어요.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고요. 가난한 이들이 처음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선 페론은 정말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리마다 페론과 에바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지속되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하잖아요.
여기서 페론에게 뜻밖의 행운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전쟁 중에는 세계가 온통 식량 부족이었거든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곡물을 사갔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았어요. 덕분에 아르헨티나 창고에는 외국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페론은 그 돈으로 외채까지 다 갚아버려요. 봐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냐. 페론 방식이 최고다. 이때는 정말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영원한 호황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나라들이 자기 나라 농업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굳이 아르헨티나 밀과 고기를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곡물 국제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이제 곡물을 예전만큼 안 심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이익을 뺏기는 구조였으니까요. 농업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외국 돈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겐 계속 파격 대우를 해줘야 했거든요. 임금 인상, 무상 복지, 각종 지원.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페론이 뿌려대던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채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페론 앞엔 무서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대체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 했을까요? 페론의 선택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방법은 아주 쉬웠어요.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바로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은 돈이 생기니까 노동자들에게 계속 뿌릴 수 있었거든요. 지지율도 유지가 됐고요. 페론 입장에선 얼핏 완벽한 해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엔 무서운 대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한 나라의 돈은요, 그냥 종이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실제 경제가 받쳐줘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밀, 소고기, 공장 물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진짜 돈의 값어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페론은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지폐만 계속 찍어냈습니다. 돈이 시장에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슈퍼에 갔더니 우유 한 통이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6,00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한 달 뒤엔 그게 10,000원이 넘어가요. 2달 뒤엔 20,000원이 되고요. 이런 게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하듯이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달 사이에 물건값이 2~3배로 뛰는 거예요. 지폐를 가방에 담아 시장에 나가야 빵 한 조각 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페론이 돈을 찍어낼수록 시장의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기막힙니다. 페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을 바꿨을까요? 아니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물건값을 올리면 안 된다. 올리는 기업은 처벌하겠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건 사형 선고였습니다. 원자재는 계속 비싸지는데 물건값은 못 올리잖아요. 결국 팔면 팔수록 손해였거든요. 여기에다 페론은 노동 규제도 강화했어요. 노동자 임금은 계속 올리고요. 해고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물건 값은 못 올리고 직원 월급은 계속 올려야 하고 해고도 안 됩니다. 이런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버팁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씩 멈춰갔거든요.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산업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손꼽히던 산업 강국이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출이 무너졌고 산업이 무너졌으니 정부는 돈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찍어냈어요. 찍어낼수록 물가는 더 뛰었고요. 물가가 뛸수록 사람들 저축은 사라져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무섭게 흘러갑니다. 페론 시절 뿌려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씨앗이요.
훗날 아르헨티나를 정말 크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1970년대가 되면 이 나라 물가 상승률이 무려 444%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444%.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1년 뒤엔 그 돈의 가치가 18만 원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한 해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금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어요.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요. 노후를 준비했던 어르신들, 자식 교육을 위해 돈을 모아둔 부모들, 이런 사람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잖아요. 그게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기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모든 게 페론이 뿌려놓은 씨앗에서 자란 열매였습니다. 포퓰리즘의 진짜 값이 무엇인지 아르헨티나 국민이 몸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페론 재임기 시절로 돌아와 볼게요.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페론 지지자 중엔 여전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힘든 건 다른 사람들 탓이다. 페론이 계속 있어주면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페론의 시간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1955년 아르헨티나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페론을 도와줬던 군부가 오히려 그를 뒤엎어요. 페론은 서둘러 아르헨티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놀랍게도 유럽이었어요. 한때 그가 파시즘을 배우러 갔던 그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론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의 마지막 반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이 실패 뒤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1955년 페론이 도착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라는 나라였어요.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페론처럼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론을 편안하게 받아주었어요. 페론은 마드리드 외곽의 조용한 저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페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는 스페인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아르헨티나 지지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전화도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지지자들과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가 오면 반드시 돌아가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아르헨티나로 전달됐어요. 바다 건너 멀리서도 그는 아르헨티나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큰 혼란이었습니다. 경제는 페론이 남긴 문제로 계속 힘들었어요.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요. 기업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했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시민들 표정에 웃음이 사라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민간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또 군인들이 뒤엎었다가,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됐거든요. 18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안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래 흔들리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집집마다 퍼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페론이 있었을 땐 그래도 나았다. 페론을 다시 데려오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크게 외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때가 좋았지라는 감정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페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가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져 갔어요. 기억에 남은 건 노동자를 위해 싸운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늘 이용해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973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페론이 18년 만에 아르헨티나로 돌아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 나왔어요. 그 안에는 노인이 된 옛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페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인물이 드디어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이는 아버지 시대 얘기를 들으며 자랐고요. 어떤 이는 학교에서 페론이란 이름을 배웠거든요.
이제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공항엔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해 열린 선거에서 페로는 다시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18년 만에 극적인 재집권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온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반전이 나옵니다. 페로는 돌아왔지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거든요. 노쇠한 몸으로 그는 아르헨티나를 이끌기가 어려웠어요. 젊은 시절 광장에서 외쳤던 그 우렁찬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4년, 페로는 결국 세상을 떠나버려요. 18년 만에 극적인 귀환이 이렇게 1년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르헨티나는요, 여전히 그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경제는 무너져 있었고요. 정치는 혼란스러웠어요. 시민들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페론을 여전히 신처럼 여겼고요. 다른 한쪽은 페론이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져 갔거든요. 이걸 페로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을 딴 정치운동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페로니즘이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 하나에 이렇게 오래 그림자를 남긴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로니즘이 아르헨티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 당장은 사랑받지만 결국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패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페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를 보면요, 한때 세계 최상위권 부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빈민이 넘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도 있어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흔들려요.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몇 년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오래전에 시작한 정책이 70에서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페로니즘의 유산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지도자의 그림자가 이토록 오래 남는 경우, 세계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페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르헨티나엔 페로니즘을 이어받은 정치인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들은 표를 얻으려고 공짜 복지를 내걸었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기업을 압박하고 국유화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됐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잠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물가가 뛰고 산업이 무너지고 저축이 사라졌거든요. 그때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삶은 더 무너져 갔습니다. 한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지지율을 얻기 위해 또 같은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 정치인 뒤에는 언제나 표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그 희망은 매번 배신당했거든요. 물가가 한 해에 100%가 넘게 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작년에 마트에서 10,000원에 사던 물건이 올해는 20,0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매년 매달 반복됩니다. 돈을 은행에 넣으면 잃어버리고요.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게 유일한 저축이 되는 나라. 식용유든 통조림이든 아무거나 사서 창고에 쌓아둔대요. 그게 돈보다 안전하다는 걸 사람들이 배웠거든요. 부모들은 아이 우유값 걱정을 매일 하고요. 어르신들은 평생 저축한 돈이 사라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한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이 한 해 사이에 반토막 나는 일이 예사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스페인이나 미국으로 떠나기도 해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때 유럽에서 이민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 국민이 떠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아르헨티나예요. 세계 최상위 부국 소리를 듣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국민에게 공짜를 뿌리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걸 즐기며 박수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르헨티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유혹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돈은 정부에서 낼게요. 당신은 그냥 우리에게 표만 주면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생활이 힘든 분들에겐 정말 달콤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은 총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짜 점심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던지는 공짜 복지에 국민이 박수치는 순간, 그때부터 조용히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거든요. 몇 년, 아니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라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돈이 찍혀 나오고, 물가가 오르고, 산업이 문을 닫고, 성실히 살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이래서 번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나라, 노후 준비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지는 나라,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한때 부유했던 나라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페론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묵직하게 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거든요. 한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건 지도자의 화려한 약속이 아닙니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시민들의 눈이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시민이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무서운 그런 말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오늘 하늘 아래에도 여전히 그 오래된 이름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의 인생